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아주 생생한 데이터인데요. 정확히 오늘 날짜죠. 2026년 2월 24일자로 발간된 기관 및 외국인 수급 특징주 리포트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온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죠.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 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전체적인 윤곽부터 한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리포트가 보여주는 자본의 거대한 줄기를 분석해보면요.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세 가지의 명확한 테마가 드러납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단연코 AI가 이끌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의 무한 팽창입니다. 단순히 칩 하나를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주변을 둘러싼 거대한 산업사슬 전체로 돈이 쫙 번지고 있죠. 아, 생태계 전체로 번진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지정학적 패권 변화가 만들어낸 에너지와 배터리 시장의 구조적 재편 현상입니다. 지정학적 이슈. 이거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오랜 침체의 터널을 뚫고 역대급 수주 랠리를 펼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조선업의 귀환입니다. 조선업의 귀환이라. 네, 이 세 가지 흐름이 현재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자금의 길목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금의 길목. 오늘 우리가 추적해야 할 아주 중요한 키워드네요. 그럼 가장 먼저 그 돈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첫 번째 섹터, 반도체 대장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정말 규모의 논란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삼성전자의 상장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기관 자금이 밀려들었고, 네, 어마어마했죠. SK하이닉스 역시 기관 역대 3위에 거센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이 두 종목에 하루 만에 들어온 기관 순매수 금액이 무려 1.4조 원이거든요. 정말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 이면을 보면요. 이 거대한 자금의 주체가 전부 금융투자로 찍혀 있단 말이죠. 기관이 갑자기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봐서 공격적인 베팅을 한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게 바로 이 데이터가 가진 가장 흥미로운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요? 네, 표면적으로는 금융투자, 즉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친 듯이 사들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 진짜 동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기관으로 찍혀 있는데 그게 개인 자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마어마한 현금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108조 원이면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 이 막대한 개인들의 자금이 지금 반도체 ETF라는 바구니를 향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개별적으로 막 샀다기보다는 반도체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개인이 ETF를 대량으로 사들이면 그 ETF 상품을 운영하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즉 금융투자는 지수를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그 바스켓 안에 담겨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들여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즉 지금의 1.4조 원이라는 매수세는 펀더멘탈에 대한 액티브한 가치평가라기보다는 108조 원이라는 거대한 유동성의 쓰나미가 ETF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대형주를 맹렬하게 밀어올리는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아주 강한 거죠. 리포트에서 유동성 장세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길목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네, 자금이 기계적으로 유입되니까요. 코스피는 반도체 대장주로, 코스닥은 코스닥이 외고십 인덱스를 통해서 이 기계적인 자금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셈이네요. 게다가 이런 ETF 상품들의 기준점, 즉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어 제공하는 FN가이드라는 회사마저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와, FN가이드가 신고가를요? 네, 이 패시브 자금의 힘이 시장의 생태계 자체를 얼마나 거대하게 팽창시키고 있는지 실감이 나는 대목이죠. 진짜 그러네요. 자본이 큰 강물을 이루어서 흐를 때는 개별 기업의 미세한 호재나 악재보다 그 강물이 지나가는 수로 자체가 융기하는 현상이 발생하는군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인덱스의 힘을 거스르기보다는 그 도도한 흐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스마트 머니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대장주로 흘러간 거대한 강물의 정체를 확인했으니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깊고 세밀한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대형주가 시장에 거대한 문을 열어젖혔다면 이제 그 안에서 폭발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강소기업들, 즉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살펴볼 차례라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수급 상위권에 랭크된 종목들을 보면 마이크로 컨텍솔, 덕산 하이메탈, VM, 한양 디지텍 같은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이름만 들으면 각자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죠? 네, 하지만 사실 이들 모두 AI 하드웨어 생태계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묶여 있잖아요. 첫 번째로 마이크로 컨텍솔부터 볼까요? 기관 역대 3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회사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듭니다. 올해 HBM4,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용 고사양 소켓 공급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테스트 소켓을 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반도체 칩이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전기가 제대로 통하는지 불량은 없는지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검사할 때 칩을 꽂아두는 어댑터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저는 이 소켓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F1 레이싱 경기가 떠오릅니다. F1 레이싱이요? 네, 레이싱카가 엄청난 속도로 트랙을 돌다 보면 타이어가 순식간에 마모돼서 피스타돼서 계속 새 타이어로 갈아 끼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AI 반도체 칩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고온과 고압을 달성시키는데 그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니까 결국 이 소켓도 타이어처럼 계속 달아 없어지는 소모품인 셈이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본질적으로 소모품이라는 게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거든요. 소모품이니까 계속 팔리는 거군요. 네, AI 칩의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말씀하신 대로 고온 고압 환경이 심해지기 때문에 소켓의 마모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즉 교체 주기가 엄청 짧아진다는 뜻이죠. 게다가 단가도 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DDR5와 HBM4로 진화하면서 칩의 구조가 아주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소켓을 만드는 기술적 난이도도 급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소켓의 단가 자체도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교체 주기도 짧아지는데 단가까지 비싸지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엄청날 텐데요. 어떻게든 단가를 후려치거나 더 저렴한 대체품을 찾으려는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마진 압박이죠. 그렇죠. 원가 절감은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AI 반도체 시장은 수율, 즉 불량 없는 완벽한 제품을 얼마나 빨리 뽑아내느냐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쟁터입니다. HBM 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거든요. 아, 칩 하나가 워낙 비싸군요. 네, 그런데 고작 몇만 원짜리 테스트 소켓의 품질을 타협했다가 수백만 원짜리 칩이 통째로 폐기되는 리스크를 감수할 고객사는 없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기술적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검증된 하이엔드 소켓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이 오히려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스마트 머니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죠. 치명적인 불량을 막는 일종의 든든한 보험금 같은 성격이라 단가 저항이 적다는 거군요. 완벽히 이해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인 덕산 하이메탈로 넘어가 보죠. 기관 역대 7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회사는 솔더볼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독보적인 기업이죠. 솔더볼은 아주 미세한 금속 구슬로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해서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일종의 미세 접착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타겟이 된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인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요? 과거에는 하나의 거대한 칩 안에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요즘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개의 작은 칩들을 마치 레고 블록이나 퍼즐처럼 정교하게 조립해서 하나의 슈퍼칩으로 만드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바로 패키징 기술의 진화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칩을 조각내서 다시 조립한다면 당연히 그 조각과 조각 사이 그리고 그 조립된 칩 덩어리를 바닥, 그러니까 기판과 연결하는 접점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접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접점을 이어주는 신경망인 솔더볼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아, 접착제가 훨씬 많이 필요해지는 거군요. 네. 게다가 칩이 미세해질수록 솔더볼의 크기도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아져야 하는데요. 덕산 하이메탈은 이 초미세 솔더볼, 이른바 마이크로 솔더볼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받쳐주니까 수요를 다 흡수하는 거네요. 덧붙여서 최근 AI 데이터 센터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고용량 HDD를 무수히 사들이고 있는데 이 하드디스크 제조 공정에도 솔더볼이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어서 양쪽에서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구 블록이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그리고 더 미세한 이음새가 필요하다는 원리군요. 자, 세 번째 기업은 VM입니다. 이 회사는 건식 식각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건식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식각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 그려진 회로 패턴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입니다. 도화지에 스케치를 한 뒤에 선 밖으로 삐져나온 배경을 정교하게 지워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치 배경을 지운다. 그럼 습식과 건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에는 주로 화학용액을 사용하는 습식 식각을 많이 썼습니다. 마치 물 청소를 하듯이 씻어내는 방식이죠. 하지만 AI 반도체처럼 회로가 나노 단위로 극도로 미세해지면서 액체로는 정밀한 컨트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선이 너무 얇아서 물로 씻어내면 다 번지거나 뭉개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마치 레이저 메스처럼 원하는 부분만 아주 날카롭게 깎아내는 건식 식각 장비가 필수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물 청소로는 불가능한 나노 단위의 조각을 레이저 메스로 정교하게 다듬는다는 거군요. 그런데 리포트를 보니까 VM이 2025년 하반기부터 신규 장비의 퀄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주가에 그렇게 강력한 신호인가요? 장비 업체에게 고객사의 퀄 테스트, 즉 품질 검증 통과는 대학 입시에서의 최종 합격 통지서와 같습니다. 아, 최종 합격. SK 하이닉스 같은 거대 고객사의 까다로운 공정 라인에서 VM의 장비가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첨단 메모리 라인 증설에 이 장비들이 대규모로 납품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네요. 네, 조만간 실적이라는 강력한 숫자로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생태계의 마지막 주자 한양 디지텍입니다. 이 회사는 외국인 자금이 거의 쓸어 담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기관 4위, 외국인 역대 1위 수급입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기업용 고용량 SSD 수요가 폭증했고 그 결과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부장 4개 기업의 흐름을 보니까 대형주가 열어준 수로를 따라서 스마트머니가 철저하게 실적 가시성이 높은 병목 지점들만 골라서 타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4기업은 모두 반도체 제조 공정에 각기 다른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열쇠를 쥐고 있거든요. 각자의 분야에서 병목을 뚫어주고 있는 거군요. 네, 극한의 테스트를 견디는 소켓, 초미세 공정을 잇는 솔더벌, 나노 단위의 건식 식각, 그리고 데이터 폭증을 감당하는 SSD 조립까지. 초기에는 AI라는 거시적인 테마로 지수 전체가 올랐다면 이제 시장은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래서 실제로 누가 당장 돈을 쓸어 담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칩 하나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 인프라가 진화해야 하는지 생생하게 와닿네요. 자, 그럼 칩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번엔 그 칩들이 올라타는 거대한 밥상, 기판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PCB 기판 시장도 아주 재밌습니다. 기판 업종의 터널을 헝디더 눈에 띄는데요. 대덕전자와 해성DS 쪽으로 상당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특히 대덕전자 쪽에 집중되는 모멘텀의 핵심이 적층수 증가라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기판을 이해하시려면 거대한 도시의 인프라를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반도체 칩이 초고층 빌딩이라면 기판은 그 빌딩에 전기를 공급하고 도로를 놔주는 상하수도와 지반 구조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물을 받쳐주는 기반 시설이군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HBM이나 DDR5 같은 첨단 메모리는 칩을 단층이 아니라 수직으로 아주 높게 쌓아 올립니다. 적층수가 돈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건물이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빌딩이 10층에서 100층짜리 마철로로 높아지면 당연히 그 건물을 지탱하는 지하의 지반과 전기 배선망도 훨씬 두껍고 복잡해져야 하겠죠? 아, 칩이 수직으로 쌓일수록 그 밑에 깔리는 기판 역시 더 두꺼워지고 층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거군요. 리포트에서 언급된 FCBGA라는 게 바로 그 복잡하고 두꺼운 최고급 기판을 뜻하는 거고요. 네, FCBGA는 고성능 칩의 엄청난 데이터 처리량을 메인보드로 병목 없이 전달해주는 가장 하이엔드급 기판입니다. 적층수가 늘어나면 기판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기술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당연히 비싸지겠네요. 이는 곧 기판의 판가, 즉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죠.
1월에 경쟁사인 코리아 서키트가 선제적으로 증설을 발표했는데 시장은 고객사의 수요 폭증을 감안할 때 대덕전자 역시 조만간 대규모 시설 투자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선취매 성격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칩이 고도화될수록 밥상도 넓고 단단해져야 하고 그게 곧 기업의 마진율 점프로 이어진다는 명쾌한 논리네요.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AI가 데이터를 폭식할수록 기판이라는 밥상이 커지는데 이 거대한 시스템을 돌리려면 결국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수적이잖아요. 절대적이죠.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니까요. 여기서 삼성 SDI가 등장합니다. 기관 3위, 외국인 역대 1위 매수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이 북미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는 거대한 하마와 같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죠.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남는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 팩에 저장해 두었다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ESS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지정학적 변수가 발생합니다. 지정학적 변수요? 어떤 건가요? 바로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ESS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원래 글로벌 ESS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기업들이 꽉 잡고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왔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로 객관적인 자본의 관점으로만 해석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팩트만 놓고 보죠. 네, 숫자와 팩트만 보면요. AI 발전을 위해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확충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최대 공급자였던 중국 기업들이 정책적 규제로 인해 북미 시장 진입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수요의 공백을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결국 이미 미국 현지에 진출해서 든든한 생산 거점을 다져놓고 있는 삼성 SDI 같은 한국의 배터리셀 업체들이 그 파일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겠네요. 이건 뭐 거의 강력한 반사익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의 변화가 한국 기업들에게는 대규모 수주라는 확실한 반사이익과 실적으로 치환되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런 구조적인 틈새를 절대 놓치지 않죠. 누군가에게는 외교적 장벽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는 자본시장의 섭리본요. 자,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배터리를 지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의 세계에서 거대한 쇳덩어리와 바다 냄새가 나는 곳으로 화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조선업이네요. 마지막 테마, 바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 오늘 대한조선에 몰려든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며칠째 폭주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엄청난 수주 실적이 숨어 있습니다. 네, 실적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단 2달 만에 약 1조 2천억 원의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올해 1년치 목표액의 70%를 2월에 달성해버린 겁니다. 2달 만에 70%라니 대단하죠. 특히 신조선가, 즉 백값이 가장 비싸다는 수에즈막스 탱커 발주를 거의 독식하고 있다고요. 네, 수에즈막스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을 뜻합니다. 최근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친환경 선박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이 체급의 백값이 엄청나게 뛰었는데 대한조선이 이 고부가치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화려한 부활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왜 이 회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27위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 건가요? 주가가 이미 저 높은 곳에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주식시장이 단순히 과거의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대한조선의 주가를 극단적으로 억누르고 있던 핵심 원인은 바로 오버행, 즉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 리스크였습니다. 물량이 쏟아질까 봐 다들 피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이 회사의 2대 주주인 안다 H자산운용이 보유한 지분이 무려 24.9%에 달하는데요. 이 지분에 걸려있던 보호예수가 2월 1일자로 풀려버린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유통 주식의 절반에 달하는 저 거대한 물량이 시장의 장내로 쏟아져 나와 주가를 반토막 낼까 봐 딜레마에 빠져 두려워했던 거죠.
24.9%면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였네요. 그런데 왜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3일 연속 양매수로 앞다투어 쓸어 담고 있는 건가요? 폭탄이 사라지게라도 했나요? 폭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스마트머니들은 그 폭탄이 터지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24.9%라는 물량은 너무 거대해서 장중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던지듯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팔면 자신들의 수익률도 완전히 박살나니까요. 아, 자기들 손해를 보면서까지 시장에 던지진 않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기관들은 대주주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장이 끝난 후 기관 투자자들끼리 대량으로 주식을 주고받는 블록딜 방식을 택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외에서 조용히 넘길 거라는 기대감이군요. 네, 즉 펀더멘털은 역대급으로 좋은데 오버행 공포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니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죠. 게다가 시총 규모를 고려할 때 다가오는 정기 변경에서 코스피 200 지수에 무난하게 편입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앞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이야기했던 그 거대한 인덱스 펀드 자금이 기계적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수급의 선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와, 공포라는 장막을 살짝 걷어내고 나니 역대급 수주라는 탄탄한 본질과 코스피 200 편입이라는 엄청난 보너스까지 숨어 있었네요. 그리고 조선업의 온기가 비단 배를 만드는 곳에만 머물지 않죠.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린 한국카본 쪽으로도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본행제 업체죠. 2026년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량이 무려 115척, 2022년 이후 최대치로 전망되는데 배를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극저온 본행제도 당연히 역대 최대치로 필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생태계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정확합니다. 슈퍼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탄 거죠.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쉼없이 추적해온 이 방대한 자본의 궤적을 청취자 입장에서 한번 랩업해 보겠습니다. 108조 원이라는 거대한 개인들의 유동성이 ETF를 타고 대장주를 밀어 올리는 현상, 그리고 그 강물에서 뻗어나온 물줄기가 AI 하드웨어의 병목을 해결하는 강소기업들의 실적 랠리를 펌프질하는 모습, 지구 반대편의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 기업의 에너지 시장 기회로 이어지는 통찰, 마지막으로 공포에 가려져 있던 조선업의 부활까지. 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한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주식시장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살아가는 이 거대한 현대 경제 생태계에서 스마트 머니가 어디서 숨겨진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당신이 내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던,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던 오늘 함께 파헤친 이 자금의 길목이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차분하지만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제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AI가 데이터 센터 확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막대한 전력 수요와 ESS 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나 냉각 시스템의 환경적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궁극적인 병목 현상은 실리콘 칩의 성능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에너지 인프라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기술의 한계가 칩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시하던 에너지 인프라에 있을 수 있다는 통찰,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게 만드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며칠 뒤 누군가가 조용히 매집하는 새로운 자본의 흐름 어딘가에 이미 등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예리한 시선으로 이 질문에 대해 꼭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꿰뚫어보는 힘을 기르는 시간, 다음에도 시장에 숨겨진 시그널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통찰이 빛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